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행사 사회를 꽤 보는 편인데 이렇게 어색하게 소개받고 올라오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멀리서 박진영 교수님 모시고 대구 달서갑 지역위원회 주최로 박진영 교수님 초청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하는데 완전 서울말 같죠? 이래 반응 없으면 곤란합니다. 반응해 주실 때는 반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인사 먼저 하시죠. 소개. 우리 박진영 교수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잡으시고요. 네. 나오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대구 변화의 선봉 달서갑 지역위원장 권태흥입니다. 저 위원장님은 제가 그 소개하라 할 때 좀 해주세요. 자꾸 먼저 나서지 마시고 물어볼 것도 있고 그런데 박진영 교수님 오늘 그 행사 성격 알고 내려오신 거예요? 저 우리 권태흥 위원장이 예. 제 친구입니다. 아주 예. 오랜 친구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네. 재롱을 좀 떨어달라고 해가지고. 재롱을 좀 들어달라고. 재롱 떨러 오셨구나. 이 네, 멀리까지 네. 그죠? 예. 바쁘실 텐데. 죽도록 바쁩니다. 그렇죠, 그죠. 예. 방송 너무 많이 나오시던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래. 오늘 우리 박 교수님이 예. 오늘 오전에 송영길 대표 예. 북 콘서트 했었거든요. 예. 거기에 또 사회를 보셨어. 어. 나는 지 온다길래 너무 감동했는데 아니요, 보니까 아니요. 이게 제가 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네. 원래 우리 이 행사에 참여가 메인이고. 네네. 그래서 그 행사는 원래 안 갈 계획이었어요. 네, 네. 안 갈 계획이었는데 이 행사를 오는 김에 조금 아침에 일찍 나서자 네. 해서 그 행사도 제가 간다고 한 지가 3일 전에 간다고 했어요. 네. 오. 3일 전에 간다고 했는데 바로 사회를 맡기셨구나.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네. 없었다는 소리죠. 네, 맞습니다. 자, 두 분 오랜 친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한 네, 네. 30년? 때부터. 예, 예, 예. 네. 한 네. 30년 다 돼가죠. 네. 권태흥 위원장님 말로는 앙숙이었다라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앙숙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는데 자꾸 앙숙. 아 그렇습니까? 절친이었다고 얘기해요. 아 절친이었다. 그 제가 뭐 미안한 것도 많지만은 네, 제가 네. 유일하게 우리 권 위원장한테 잘한 거는 네. 야 놀면 뭐하냐 대학원이라도 다녀라 그 오. 이야기했던 거죠. 교수님 권유로 대학을 다니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제가 학생 시절에 총학생회장을 하다가 감옥을 갔다 왔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총학생회장 하면 노동 현장에 공장에 가거나 또 농촌에 가거나 이렇게 뭐 사회운동을 가야 되는데 제가 집행유예가 3년 있어가지고 취업도 안 되고 이러니까 오. 박 교수 옆에서 노니 대학원 가서 시간도 보내고 머리도 좀 채우자. 그래서 그 말 듣고 갔다가 인생이 뭐 좋게나 풀렸죠. 올해 졸업하시는 거죠? 했죠. 졸업하셨습니까? 아 석사예요. 이제 석사십니까? 네. 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야 몇 년 만에? 제가 사실은 이제 97년도에 대학원에 노동법 전공을 석사 과정을 들어갔거든요. 현장 오면서 한 20년을 못 하다가 올해 이제 1학기 때 드디어 대망의 97년에 네. 입학하셔서 2013년에 졸업하셨네요. 그렇죠. 18년 만에. 그렇죠. 네. 놀랍습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를 쓰셨네요. 네, 좋습니다. 두 분 대학 다니실 때 여성들에게 인기 많았다는 또 이야기가 들리던데. 저는 좀 전혀 없었고, 없었습니다. 전혀 박 없었고. 교수는 아, 왜 정말 이러세요? 많았어요. 박 교수는. 아니 저기 우리 권 위원장이 인기가 많았고 물어봅시다. 두 분 중에 누가 더 인기 많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 가족들은 오. 조용하시고요. 가족들 조용하시고. 예. 누가 더 인기 많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 지아이피. 아니. 예. 아니 이거는 팩트인데요. 우리 박 교수가 인물도 잘생겼잖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완전 뻥치지 마라 좀 씨. 정책 브레인이었어요. 어. 이빨이 너무 세가지고 후배들하고 이야기하면 안 넘어가는 애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운동권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언변이 좋아요. 되게 그냥 논술 지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그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네. 그때 생각하면 이런 거였어요. 이제 우리 권 위원장한테는 제가 그래도 좀 예의를 갖췄는데 네. 후배들이 그때 이제 뭐 총학생회 하고 이런 거 하다가 데모하다가 감옥 가잖아요. 근데 면회 가가지고 욕을 했어요. 시대 뒤떨어지게 아직도 데모하고 사냐고. 그냥 김대중 대통령한테 가서 네. 따져라.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좀 남들보다 좀 앞서갔죠. 앞서갔어요. 제가 그 인터넷 사업도 남들 하기 전에 시작해가지고 99년도에 해서 떨어먹었고 예. 떨어먹고 그때 제가 데리고 있던 후배가 딴지일보 가고 오마이뉴스 가고 오. 그다음 대구에서 제가 여기서 옷 장사도 했어요. 이야. 매장을 한 7개 정도 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 1년 반 만에 떨어먹었죠. 떨어먹고. 그래 제가 망하고 나니까 그래서 패션이 이게 남다르고. 아 이게 많이 앞서갔네요. 많이 떨어먹고 예, 예. 많이 그리고 이제 앞서가셨네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예, 예. 이제 저희 때 이제 학생 운동하고 이러면은
좌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일찍 이제 개종을 했지. 개종. 개종을 해서 전공을 미국식 자유주의 이런 걸 전공을 했어요. 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신분 굉장히 좀, 세탁을 한 거지. 예, 신분 세탁을. 세탁, 뇌세포 야 세탁 그러면 돼가지고 지금 노동 현장에서는 건 위원장님이 뺑이 쳤고 가라고 했지 내가. 예, 가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은 꽃길을 걸으셨고 그런데요. 선배님들은 아련히 기억나실 건데 이 학생운동 안에도 소위 이제 파가 좀 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박 교수는 노동자들을 중심을 하는 이제 요구를 많이 했었고 어릴 때 공장 좀 다녔어요. 저는. 제 같은 효성 경우에는 서적기 다녔어요. 효성 서적기. 뭐 반독재라든가 뭐 평화 통일 이런 주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딱 졸업을 하고 나니까 자기는 대학원 가고 저보고는 공장을 가라 그래서 제가 박 교수 말 아이, 듣고 20년을 고생했다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건 위원장님 꼬봉입니까? 가라 하면 가고 아니, 오라 하면 오고 생긴 것도 생겼어요? 좀 그렇다니까. 아니, 그게 우리 아니고 박 제가 교수는 좀- 좀 뽀얗잖아요. 제가 좀 저는 강교합니다. 머슴이고. 아, 강교. 강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교한 저기 스타일. 험한 일은 제가 안 하고, 안 하고. 다른 사람 시키고 뭐 이런 것도 잘하고. 예, 아. 몸으로 때우는 건 위원장님. 태호 형 왔다. 그, 태호 형. 저분하고 인터넷 사업에서 망했어요. 지금 들어오시는 그래, 분인데. 우리 예. 어우 뒤에 우리 예. 남태우님 오셨네요. 예. 예. 대구에서 저기 영화 배우를 하셨는데 네. 대구에서 영화 배우 뭐 잘 되겠습니까 저분이? 안 되죠. 예. 아니, 태호 형 지금 그 인기 드라마 출연 중이잖아요. 방송 하나 저 태우고요. 끝났다고. 지금은 남태우 씨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요. 두 네. 분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에 뭔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저분이 뒷돈 받는 프로야구 감독하다가 잘렸어요 벌써. 네. 야. 그 대구에 남태호라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이분을 제가 어떻게 소개시키더라면은 남태호라서 남의 집에 불을 질렀어요. 나태호가 아닌 게 다행이야. 자 우리 한번 모시죠 앞으로. 예, 남태우 배우님 앞으로 잠시만 나오셔 인사해 주시죠. 네. 네, 빨리 나오세요 빨리 시간이 예전에 없어요. 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서울의 봄 전두광 전두환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생가에 불을 질렀던 당사자입니다. 방화범. 네, 반갑습니다. 앉을 데는 없고요. 인사만 인사만 좀 가지고 가요. 예. 시간 없어 짧게. 반갑습니다. 남태우입니다. 네. 지금 예.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예, 남태우 TV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달서갑 우리 권태금 위원장하고 민주정책연구원 박진영 부원장 두 분이 또 제가 친한 선후배 사이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총선에서 또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또 대구를 또 깨우는 역할을 두 분이 하실 거고 또 사회를 또 보시니까 교수님하고 세 분이 잘해서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고 저도 뭐 본의 아니게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제 강제 노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것저것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 전두환 영화 지금 그 전에 개봉했던 영화 전투왕이라고 있습니다. 이상우 감독 영화에 제가 이제 배우로는 그 전두환 소재 영화가 워낙 많았지만 한 편도 출연 못하고 실존 인물로 다큐멘터리에 출연했기 때문에 그 작품도 같이 아마 재개봉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보시고 또 역사를 일깨웠으면 그 과정에서 대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출연해 주시는 건가요? 다음에 출연해 주시는 건가요? 이 방송. 예. 계속합니까? 예,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모르죠. 그거는 이제. 참고로 우리 남태호 배우님은 전두환 생가에 불지르다가 불지르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예, 이름이 참고로 남태호라서. 예, 남태호라고. 남을 태운 거예요? 네. 미수죠. 방화 미수. 다 타진 않았고요. 전소했습니까? 아, 방화범이시네요. 야, 저는 마당에만 불나고 전소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전소가 됐군요. 참고로 제가 합천이 고향입니다. 고향인데 저희 고향에 불질러셨네요, 그죠? 훌륭하신 분입니다. 두 분은 대학 때 인연이 남달라셨네요, 그죠? 같이 운동권도 하시고 지금은 또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 노동 현장에서 노동운동도 했고 그리고 이제 민주노동당도 했죠. 그렇죠. 예, 민주노동당도 시작은 제가 먼저 했는데. 민주노총도 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제 시작은 제가 먼저 했는데요. 뭐예요? 뭐 그리고 따라가신 거예요 지금? 하다가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아, 그 바로 저희들은 조금 이제 머리가 비상하지 못한 거죠. 아. 앞에 불 질러놓고 저는 싹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끝까지 하고 책임지고. 나가고 계속 가시고 하고 나가고 계속 가시고. 아. 원래부터 학교 때부터 머리가 워낙 좋아서 배우 조종 전문이었어요. 잔머리. 참. 저는 방송을 보면서 저 이동형 TV나 이런 그 유튜브 방송 좀 즐겨 보는데 네. 출연하시잖아요 월요일마다. 가능하면 보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런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합리적으로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권 위원장님께서 친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비슷했습니다, 친구가 옛날에. 되지라는. 비슷했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사실 우리 박 교수 오랜만에 네. 고향 와서 네. 대접을 잘 하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학교 때는 내가 좀 떴다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렇다 치고요. 그때 아, 저기 그렇죠. 굉장히 인기 있는 네. 여학생들한테 네. 폭발적인 인기를 가진 총학생 회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총학생 회장 출신이고 교수님은 그러면 똥걸레 출신입니다. 떡을내 주시니까 대학 때는 잘 나가셨네요. 네, 권 위원장님이 네, 네. 인정. 아니 저희들은 이제 인물이 좀 되니까 대중 간부로 뭐 출마시켰고 우리 박 교수는 그는 후배들을 갖다가 딱 컨택을 해서 키워가지고 내보내는 막후 이제 실세였죠.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그 총학생 회장을 건택형으로 세우고 교수님이 뒤에 다 조정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지. 감옥은 교수님이 가시고 그 위원장님 가시고 내가 가는 거지. 감옥 안 네. 가시고 이런 그거 어떤 진문이었다니까. 큰 그림 아닌가요? 그 지금 이제 오늘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네. 맞습니다. 인생 그래 살아야죠. 네, 네. 맞습니다. 자, 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두 분 인연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권 위원장님 자꾸 불리해지는 것 같아서. 인기는 박진영이 많았다. 아니, 아닙니다. 제가 볼 아닙니다. 때 대학 때 인기는 권 위원장이 많았을 것 네, 같아요. 확실히 많았습니다. 확실히 잘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학교를 잘 안 다녀가지고 예,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요. 네. 아, 좋은 인연이십니다. 계속 하면 안 될까요? 예, 계속 할게요. 예, 자, 예,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안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보죠. 예. 오늘 우리가 박진영 교수님 모시고 사실은 대구에서 듣기 힘든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첫 번째로 부산 엑스포 네,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게 사실은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오긴 했지만 뒷이야기들도 많지 않겠어요, 그죠? 부산 엑스포는 이미 서너 달 전부터 네. 안 될 거라는 이야기가 외신에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죠? 외신에 이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쪽에 외신 나온 핵심은 이태원 참사하고 잼버리 실패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과거처럼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를 수 없다라고 이제 국격이 떨어진 거예요. 맞죠, 그런 많이 부분에서 들었죠. 이미 뭐 다 나와 있던 이야기인데 네. 제가 들어보니까 참모들이 윤석열한테 겁이 나서 제대로 보고를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금 경질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경질된 거죠. 그게 제대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네. 있고 박진이 외국 나가면 윤석열보다 인기가 좀 더 있대요. 아, 그래요? 그나마 조금 더 품격이 있어가지고 네. 오호. 그런 질투심도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보면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우려되는 게 대통령실이 전혀 정무적인 판단을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기는 걸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산에서는 축하 파티도 준비를 하고 KBS에서는 축하 공연도 준비할 정도 실제로 이긴다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제가 그 고정 프로그램 출연하는 데가 있는데 예, 예. 방송 그날 시사 프로 안 한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예.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예. 또 엑스포 떨어졌으니까 나오시라고. 네. 아니 이게 온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걸 대통령실만 몰랐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예. 뭐 아세안 게임, 동계 올림픽부터 해서 뭐 이 올림픽 월드컵까지. 엄청나게 유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이제 이슬람 국가, 왕정 국가, 그렇죠. 그다음 인권 탄압 국가 이런데 보편적인 글로벌 국가로 태어나기 위해서 네.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몰랐던 거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척을 지면서 네. 아프리카의 이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몰표를 줬어요. 그 과정에서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 관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이미 외신에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유치에 실패하고 나서 또 하나의 논란이 있어요. 그 유치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분이 우리가 진 이유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금품 선거를 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표를 준 나라들은 사우디에게 돈을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걸 생방송에 대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분 고소고발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고 자체가 예. 자기 수준의 사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왜 4대 그룹 총수들 왜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요. 4대 그룹 총수들이 무슨 표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 뭡니까? 그것도 똑같이 우리도 경제력을 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우리 돈 썼잖아요. 6천억 원이라고. 뭐 예. 썼죠.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많이 그게 그랬죠.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수준인 거예요. 올림픽 유치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삼성, 현대, 대한항공 이렇게 굉장히 뭐 돈 쓰고 막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LG 같은 경우에는 파리 시내에 버스에 랩핑을 해가지고 돌아다니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파리 시민들이 투표하는 건 아닌데, 근데 왜 했느냐? 윤석열이 파리에 가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제3자 뇌물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엄격하게 적용해보면 윤석열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민간 기업이 투자하도록 한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요, 저는. 그리고 부산 엑스포를 사실 유치하려고 했던 건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총선 이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총선 유리하기 위해서. 그 국민의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내용으로. 그 자기들이 하는 짓은 다 그렇고. 예. 그래 아마 이제 좀 정무적 나간다. 판단을 잘못한 네. 것 같더라고. 예. 교수님 조금 나가시는 것 같다. 제가 더 아니, 이제 나간다고요? 부산 엑스포 유치는 이제 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준비를 했는 거여서 뭐 그렇게는 좀 보기 어렵고 다만 국민들이 정말 놀랐는 거는 정말 저도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안 자고 생방송을 라이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이제 29대 한국 29, 사우디아라비아 119가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패널들이 나와서 1차에서 사우디 1등 우리 2등 하면 결승 가면은 역전 전환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제 그럴까 싶었는데 1차에서 29대 119가 나와버리니까 다들 이제 국민들께서 멘붕이 온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장 우려되는 게 지금 용산의 그 대통령실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을 그렇죠. 못하고 파악을 있다.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만 그러면 다행인데 국정 전반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을 거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국민이 국민이 더 멘붕이 온 게 충격을 아니고요. 받고 용산만 걱정이 큰 멘붕이 거죠. 왔어요. 그렇지. 용산만 멘붕이 왔다니까. 국민이 멘붕 왔어요? 안 왔다니까요. 용산만 멘붕이 왔어요. 예. 자, 대화할 뻔했다. 대화할 뻔했어. 그럼 이야기할 때 막 둘이 대화할 뻔했다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우리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53억을 쓴 영상 한번 보세요. 어떤 영상인지. 자, 이게 53억짜리 영상입니다. Your choice. Your choice. Your future. Busan is ready. Only one choice. Only one choice. 부산. 저게 53억짜리 이랍니다. 예, 영상 꺼주세요. 네. 53억짜리입니다. 530만 원이 아니고요. 53억. 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진짜 문제가 뭔지 한 마디씩 좀 해주시죠. 이게 지금 이 관련해서 진짜 문제는 뭔지. 그 누가 주도하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국정을. 저 영상을 보면서 수준을 제가 평가하자면은 비유입니다. 코바나 컨텐츠스럽다라는 이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사우디아라비아 영상이 뭔지 아세요? 30대 여성이 나와가지고 기후 환경과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엑스포라는 게 산업과 인류의 미래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유명인들 앞세워서 유명인들이 있으니까 한국 와 그렇죠.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준은 참 코바나 컨텐츠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는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근데 방금 박 교수 얘기했듯이 이게 저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국정 전반이 이렇게 다 막혀 있고 제대로 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는 희망 고문만 하다가 뚜껑 열어보면은 정말 헉 할 정도로 완전히 예상과는 달라지는 이러한 지금 국정 운영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을 믿고 국민들이 살 수는 없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 있는 지경 아니냐.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다. 그렇죠. 예, 하나하나가 국격을 좀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젖잘사라고 하더라고요. 젖잘사. 그리고 석패. 119대 27인데 100석패. 윤석열의 패배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아니 분 석패는 한 110대 뭐 90 이러면 몰라도 29대 119대 완패, 참패, 대패, 개패입니다. 이거는 뭐 석패는 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죠.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이것도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 명품을 아, 몰라가지고. 그래요? 예. 아니, 그런 걸 뭐 잘 안 쓰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명품 미국 목사가 이제 예. 김건희 여사한테 영상 먼저 어. 보시죠. 그러면. 어, 영상을 먼저 영상 보죠. 보시죠. 네. 대구라서 좀 더딥니다. 이게 이제 뭐 도덕적 문제도 있지만 이 심각하게 법적 문제도 심각하게 있는 사안이다 말이죠. 두 분 네. 명품 좋아하시죠? 우리도 명품을 살 형편이 안 되어서 가지고 계신 명품 없어요? 우리 닥스 교수님, 명품 아닙니다. 되게 옷이 오늘 잘 입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최 목사는 보시죠.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고 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번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예예. 최 목사가 건넨 선물입니다. 하얀 종이 가방에 DIOR, 디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선물을 살 때 백화점 디올 매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품명은 디올 여성 송아지 가죽 파우치, 색상은 클라우드 블루입니다. 가격은 300만 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8일 전인 지난해 9월 5일 서울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 디올 매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최 목사는 이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올 때 김 여사는 다시 한번 선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니 이상은 그렇게 사오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네. 그래도 성이니까. 김건희 여사는 다음부턴 사오지 말라면서도 이날 가져간 디올 가방을 정선이라면 그 선물을 반려하거나 바로 돌려주는 모습을 보였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받은 가방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후 최 목사에게 언급한 바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최재형 목사에게 돌려준 적도 없습니다. 예.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님께서 몇 번의 카톡을 보냈대요. 방문할 때. 그래서 일반 제품을 보내면 답이 없답니다. 명품을 보내면 바로 답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디올 사건인데 이제 보시면 예, 뭐 내용은 아는데 네. 저 이제 브랜드를 잘 몰라가지고 아. 다이아리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예. 예, 예. 그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 취재를 언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함정 취재를 했다. 본질을 그런 가지고 이야기를 있죠. 하는데 예. 자, 뭐 100만 번 양보해서 함정 취재를 했든 뭘 했든 간에 받은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받은 사실은 변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남편이 이제 고위공직자잖아요. 네. 최고위공직자잖아요. 이것도 제3자 뇌물인가요? 아니면은 또 뭔가요? 결국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법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그 목사가 주면서 어떤 부탁을 했다 이러면은 이게 뇌물 수수죄가 됩니다. 근데 부탁 없이 받았다. 그럼 이것도 김영란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법적 문제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법적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영부인이 명품을 좋아해서 300만 원짜리 가방을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거기도 또 대화 내용을 보면 매번 오실 때마다 이건 한 번 받았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끊임없이 이제 그런 것들을 즐겼고 받아왔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대목이어서 최 목사님 들어갈 때 영상을 보면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명품 가방 들고 대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잘 살잖아요. 명품 많을 것 같은데 원래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는 매번마다 명품 쇼핑도 그렇고 명품에 관한 논란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니 우리 박 교수 같은 경우에 제가 뭐 한 100만 원짜리 뭘 선물 준다 부담스러워서 절대 안 받잖아. 안 받죠. 왜 이래 하면서. 네, 네. 근데 받아본 사람들은 계속 받지. 네. 아이고 근데 300만 원이야. 그좀 명품을 싫어합니다. 다음에 한 1000만 원짜리 싫어합니다. 이렇게. 명품을 싫어합니다. 사람이 명품이 됐지 뭐 네. 옷까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게 뭐 심리적으로 제가 네. 물어보니까 내면이 그렇죠. 허한 사람들이 네. 비어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해서 채우고 싶어 한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명품이 아니니까 명품을 걸쳐서 본인이 명품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네, 심리적으로 보면 네.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여사님은 명품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명품과 관련된 이 논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대목은 이러한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아이고 그 보도는 잘못된 겁니다. 내지는 아이고 받았다가 보니까 명품이어서 바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 게 없습니다. 뭔가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국민들이 그렇게 궁금하고 언론에서 문제라고 다 터지는 거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번도 해명하는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이런 이제 그 모습들이 국민들 가장 가끔 답답한 해명하죠. 어? 웃기는 해명을 하잖아요. 굉장히 웃기. 이번에도 창고가 있답니다. 이 창고에 보관 중이었답니다. 이게 물품 보관 창고. KTX도 아니고 이거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아니, 물품 보관 창고에 보관 중일 정도면 많이 받았던 뇌물성 명품이 꽉 차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명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웃기는 해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총체적 난국입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너무 큰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이 지금 본질을 좀 다 가리고 있잖아요.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도록 하는 언론 보도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함정 수사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이제 법적으로 조금 논란이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 이제 취재 윤리에 보면 공익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미리 고지하지 않고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쟁점이 되는 거는 대통령 영부인이 고액의 명품 가방을 받는 이러한 이제 그 상황이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제 쟁점들이 또 법률적 쟁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대통령 영부인 정도면 충분하게 공익성 있는 측면이 클 수 있다. 뭐 법적 판단은 뭐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죠. 대통령 영부인이 공익성이 없으면 대통령실에서 나와야죠. 그렇죠.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 이제는 이 영부인에 대한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만은 관행적으로 또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국가 원수라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공인인 겁니다. 100%네. 맞습니다. 예. 사실 뭐 누구는 7만 원 어떻게 했다고 생 난리를 즐겼는데 서명배의 명품이 창고에 가득하다면서. 그 만약에 뭐 김정숙 여사였다. 부족한 거지. 이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여사인 그 김정숙 여사였다 그러면 언론이 난리 났겠죠. 이게 그렇지 않아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보도가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언론들이 다 가려준다. 그 대통령실은 좋겠다. 김건희는 좋겠다. 그 이건 언론이 이제 다 자기 편이다. 보도한 게 SBS인가요? SBS인가가 이제 뭐 방통위에서 뭐 네.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JTBC요. JTBC인가요? 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최재형 목사는 방송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이 촬영했잖아요. 방송 어느 누구도 촬영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촬영한 파일을 받아서 방송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든지 뭐 3차로 방송한 방송사는 아무런 법률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JTBC에서 이 영상을 보도했는데 방심위에서 제재를 가한다고 그랬어요. 이 조작되어진 방송일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내보냈다고 해서 방심위까지 나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웃기는 상황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모든 지형이 지금 다 김건희를 감싸고 있다. 그래서 김건희는 상당히 좋겠다. 그거 믿고 지금 저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져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대구라도 깨어서 바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신당이 이제 대구 총선에 미치는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당 차리겠습니까? 뭐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저기 대구에도 이준석 신당 준비하는 사람들 있어요? 있지 않을까요? 지금 뭐 그렇죠. 대구 내부 대구도 들었는데 제법 있죠. 제부 있죠, 그죠? 특히나 이제 유승민이 만들었던 바른미래당 쪽에 결합했던 분들은 지금 이준석 쪽하고 함께 신당 창당 준비를 한다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있는 거죠. 이준석이 신당을 차리냐 마냐 문제는 차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완전 몰려 있다. 몰고 가고 있더라고요. 이준석은 뭐 더 이상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거 아니냐? 대구 촌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서울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사법 처리 뭐 이런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없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내가 법률적인 문제가 될 거면 윤석열이 이제까지 그냥 뒀겠어? 그렇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윤석열이 하고 어떤 있고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김한길은 이준석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이준석은 김한길을 만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제안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안들도 있었던 모양인데 아마 이준석 대표는 손에 현찰을 쥐어주지 않는 이상은 윤석열을 믿지 않을 거예요. 인요한이 이준석 찾아갔잖아요. 네네. 찾아가면서 뭐 당연히 윤석열한테 보고했을 겁니다. 내가 이준석 한번 찾아가 볼 테니까 한번 적당히 한번 마사지 한번 해볼게. 뭐 그 정도 이야기 다 하고 갔을 거예요. 자, 뭐 이준석이 신당을 차릴지 안 차릴지는 뭐 본인만 아니까 놔둬 진짜. 예를 들면 근데 차려서 대구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에 이 대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위원장님? 제가 지난주에 방송 나가서 누가 그 얘기를 물어봐. 지난주 어떤 날이었냐면 이준석하고 이훈저가 대구 엑스코에 와서 한 500명 모아놓고 이제 토크 콘서트 하면서 거의 신당이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정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겠습니까? 물어보기를 저는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쥐가 차려지지 말든지 그거 쥐 일이지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써야 그러면 예를 들면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총선에서 예를 들면 네. 민주당 쪽 하나, 국힘 쪽 하나, 이준석 쪽 하나, 3파전이 붙게 되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에게 유리한 건가요, 이게? 예, 제가 요 이야기 보다가 우리 박 교수하고 오늘 송영길 대표 이제 북콘서트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준비했다가 박 교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스케일이 다르구나. 그래서 먼저 우리 박 교수가 그리는 구상부터 한번 이야기. 이준석 구상 아니야, 신당 그냥 제안이에요, 제안. 제안. 제안인 거죠, 구상이 아니라. 이준석 신당이 창당이 된다. 저 민주당 저도 한 20년 했잖아요. 네. 20년 했죠. 20년 했는데 영남이 바뀐 게 있나요? 바뀐 게 없잖아요, 그죠? 전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전 뭐 민주당에서 20년 동안 녹을 먹었지만 민주당이 우리 인생 목표가 아니잖아요. 민주 세력이 집권해서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 나가도 돼요. 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제대로 안 싸운다. 그럼 뭐 다른 당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밑자락 까는 거지 지금. 네. 밑자락 까는 거야.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신당 창당하시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저는 민주당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있지만은 다른 상황에 처한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 저는. 아니죠. 본인은 있고 이제 나가라는 거는 아니죠. 또 조정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나가서 아니. 차려라 이건 아니죠. 그 권위원장 보고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요즘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사자는 토끼를 잡아먹는 게 본질이에요. 토끼가 사자 보고 나 좀 잡아먹지 마. 아무리 애원해도 사자는 토끼를 안 먹으면은 못 살아남아요. 자기가 죽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민주당은 전체 전국적 판세를 짜는 상황에서 TK에 대해서 크게 배려하지 않아요. 사자는 그래요.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토끼는 여기서 배려해달라고 백년을 이야기해봐야 안 배려해주지 않아요. 정치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다못해 늑대 정도라도 돼서 사자한테 대등하게 요구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주는 거지 정치를 배려를 주는 건 없어요. 지금 요즘 이야기 나오는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그 이야기도 본질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가족이 우선 살고 싶은데 옆집이 좀 공공하다. 그렇게 해서 나는 배려심으로서 옆집에 무조건 준다. 이런 사람 현실적으로 잘 드물어요. 자 여기서 선거제도까지 나가면 고이니까 일단 저는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고 대구에 오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지역에서 한번 돌려보면 한 15%에서 20%까지 이준석 신당의 지지가 갑니다. 대구에서. 네. 근데 이제 뭐 박 교수님이 또 일서진도 전문이니까 이따가 좀 말씀 주시겠지만 근데 지역 차원에서는 봤을 때 이준석 신당이 한 20%를 가져가면 국민의힘 쪽 표도 일부 가져오지만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조금 이제 이렇게 중도에 있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분들 표가 좀 더 빨려가는 이런 이제 상황들은 시뮬레이션에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준 신당이 대구에 나와서 한 3파전 정도가 만들어지면 뭐 저희들이 3파전이면 민주당이 한 25%에서 제가 지난번 28%를 받았기 때문에 한 30%까지 있으니까 해볼만 하겠네 이렇게 살짝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발생될 수도 있다. 대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오히려 민주당의 표를 깎아먹는다라는 거죠. 근데 뭐 몇 번 선거를 거쳐서 보면 그게 사실로 드러나죠. 또 그런 부분들이 그죠. 한 30%가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이 잘 못하면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국힘당도 싫고 윤석열을 잘한다는 지금 대구 시민들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심지어 이제 제가 뭐 시장 같은 데 돌아보면 장사하신 분들이 윤석열 저거는 대통령 감도 아닌데 이렇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제대로 뭔가 국민들에게 효능감 있도록 정치를 못하고 제대로 안 보여주게 되면 그분들은 국힘당도 뜨뜻미진하지만 민주당도 찍기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으로 표가 갈 수 있는 이러한 이렇게 유동성이 큰 상황이다. 그렇죠. 당은 잘 안 변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봐도 윤석열 욕을 엄청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홍준표를 찍어야 됐었는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예, 이게 당에서 사람을 바꾸지 당에서 당으로 옮기지는 잘 않더라고요. 그 그게. 이제 민주당이 잘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느냐? 요거 다음 질문이었는데 바로 어떻게 있는 게 할까요? 효능감이 있느냐라는 이제 우리 그 질문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이 원하는 거 해줘야 돼요. 국민이 원하는 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 60%가 윤석열을 싫어합니다. 그 중에서 윤석열이 정말 싫다가 55%예요. 대구에서도 윤석열 싫다가 한 30% 이상 나올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 주는 거예요. 정치는 국민들의 요구를 안아가지고 한 발짝 앞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끌어내리자 이야기를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다. 저는 뭐 민주당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준석 신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이준석 신당이 윤석열 끌어내리자 그러면 연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면의 목표는 윤석열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연대도 할 수 있는 건데 윤석열이 미적미적거리고 뭐 저기 이준석 신당이 또 뭐 중도에서 뭐 적당히 줄타기 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비판하면서 우리가 윤석열 심판하는데 선봉에 서겠다. 우리 쪽으로 세게 싫어하는 국민들이 힘을 몰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끔씩 착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여당인가? 다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당인가? 또 스탠스를 보면 이 여당 스탠스잖아요. 야당 스탠스가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한 10년 전부터 정신을 못 차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념적으로는 왼쪽으로 가요. 이념적으로는 왼쪽으로 가는데 행태적으로는 굉장히 중도적이고 뜨뜻미지근한 정당이에요. 다이나믹스가 없어. 그렇죠. 대구식으로 하면 맺고 끊음이 없어. 야마가 없어. 엣지가 없어. 그런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저는 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소득주도 정당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좌파 정책이라고 반대했었고, 아까도 제가 그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자꾸 변희재가 우리 보고 진보라고 하는 거야. 저는 진보 맞아요. 저는 진보 전형적인 진보 리버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냥 민주 개혁 정당이에요. 이 정도 정당이에요. 거기는 이념이 없어. 그다음 민주당 보고 좌파라. 우리 좌파 아니에요. 우리 무슨 좌파예요? 좌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좌파인데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하는지 아세요? 몰랐어. 국회의원들이 몰라요 그런 거.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그 이념이 뭔지 가치가 뭔지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그냥 교수들이 밖에서 떠드는 사람들 유행 따라가는 거야. 몰라서. 몰라서 그래요. 교수님 내년 총선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죠. 예. 이런 발언 하셔도 돼요. 이런 발언 해야지. 하고 있는 애들이 모르니까 다 잘라내고 아는 사람이 이게 가지. 컨셉이라니까 우리 박수 박 한번 교수의 해주세요. 이런 말씀 잘 컨셉. 못하시는데 아니, 뭐 속 시원합니다. 그게 예. 사실이에요. 예. 제가 아마 그 쇼츠 돌아다닐 거예요. 한동훈 탄핵 못하는 이유 몰랐어. 몰라서.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탄핵 주도했던 의원들이 그러더라고. 내가 물어봤어. 야 김영 왜 그거 안 해? 그러니까 의원들이 잘 몰라요.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던 거예요. 자, 건 위원장님 받아서 또 한 말씀 하셔야죠. 아니, 민주당이. 저는 박 교수에게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안 되고 대신하겠습니다. 그래도 자 텐션 높여서 한 말씀 하면서. 아니 대구 입장은 또 이제 고민이 많죠. 우리 이제 박 교수 말씀은 한국 정치 전반에서 민주당의 스탠스와 민주당의 변질성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는 거지만 또 대구 경북 입장에 보면 사실 우리 민주당이 끊임없이 이제 가져왔던 게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전국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셨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인생을 바치면서 그렇게 해왔던 거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역에서 정치를 하면 우리 오늘 선후배님들 많이 오셨지만 도대체 민주당이 지역주의 극복 최근에 말입니다 에 대한 또 대구 경북에 대한 고민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도 저희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풀어나갈 과제에서 어쨌든 지금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뭔가 정권도 좋고 180석의 역대 최대 의석도 좋는데 아까 말씀했지 뭔가 민주당다운 또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민주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이제 총선이 이제 4개월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 국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거를 이길 거냐 하는 거는 민주당이 그러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정말 개혁과 혁신할 수 있는 정치의 스탠스를 빠르게 찾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절실하겠다. 사실 저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대구의 민주당이에요. 네. 중앙당은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자는 토끼를 배려해주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현실인 거고요.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대놓고 정면 돌파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남에 있는 국민의힘 찍는 사람들 또는 약간 보수라고 하는 지식인한테 물어봐요. 왜 국민의힘을 찍습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민주당이 싫었어.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국 정치가 전부 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예요. 상대가 싫어서 이쪽 찍는다. 이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비호감의 정치가 딱 자리 잡아 있어요. 그럼 민주당이 왜 싫어요? 그러니까 북한 지령 받잖아.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그 사람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민주당도 똑같이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지의 문제고 인식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명품 수수 관련해서도 나오는 게 뭐냐면 최재형 목사가 북한의 공작금을 받아서 명품 가방을 사서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예. 그 정도 다 믿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또 믿게 줘야 돼요. 실제로 예. 그 보수적인 분들은 예, 그렇게 믿게 생각을 한대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정리해야 된다고. 지금 민주당이 금방 아까 정책 이야기했는데 정리 안 하고 있는 거.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정권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부동산 정권을 총정리해서 내놔야 돼요. 총정리해서 내놔야 돼요. 저는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종부세를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거두기 시작했는데 종부세 이제 시작할 때도 누진세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재산세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진보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무슨 소리냐. 유럽에서는 증세에서 복지국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직접세를 높여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아서 뭘 하겠다라고 했을 때 조세장이 커서 그걸 못하던 나라예요. 원래 세팅되기를 부가가치세라든가 간접세 중심으로서 증세로 세팅된 나라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유럽처럼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억지로 가는 거야. 그게 과연 맞는가 전략적으로 라는 그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면은 죄악시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 부동산 소유해서 돈 벌었는데 네. 거기에서 우리가 욕망에서 벗어나는 게 맞나요, 그게? 자본주의를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할 아니 수 이게 없고. 또 도덕과 이익과 정치의 영역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리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민주당이 거짓말 해왔던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센데요.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북한과 남북 교류 협력해야 되고 평화 체제해야 된다라고 또 한민족이 어쨌든 뭐 잘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권을 잡아서 성과 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거예요. 국내 문제는 노무현처럼 세종시 만들고 혁신도시 만들면은 내 마음대로 해결돼요. 그런데 북한 문제 내 마음대로 해결될 수 있나요? 상대가 있는데, 북한이 있는데, 미국이 있는데, 중국이 있는데. 근데 제1의 국정 목표를 북한에다 잡는다? 비현실적인 전략이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관성이고 공부가 짧아서 그래요. 민주당 정말 무지한 반지성적 당장이에요. 때로는 보면은. 심각한 수준으로. 아, 내년에 국회 한번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야.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진짜. 보니까 이제 민주당으로는 속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합니다. 민주당으로서. 아니 예. 근데 민주당으로는 국회 들어가기 어렵고 네. 신당을 좀 준비. 안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면 이런 분이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민주당이 할 말은 하고, 그리고 뭐 정세를 좀 똑바로 보고, 예, 그런 정당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바라는 게 뭐냐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좀 알아야 돼요. 현장을 좀 나가야 돼요. 우리가 촛불 시민들한테도 한번 나가봐야 되고 그 현장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국회 안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니까 이게 탁상 공급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 그 멘트 이상적이다. 좋다. 30년 현장 전문가 여기 있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 권태경 위원장처럼 이런 분이 들어가게 국회로 말죠. 가야죠. 기대볼 테니까. 예, 국회로 가고 또 우리 박지원 교수처럼 이런 분도 국회로 가서 두 분이 또 조정하시고 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구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입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박진영 교수님께서 대본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선거제도 관련해서. 보니까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다 다루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고 쟁점되는 부분만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논란이 많잖아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병립형이 뭔지 연동형이 뭔지. 아니 뭐 병립형은 간단합니다. 그 국회의원 지역구 뽑고 그 다음에 비례투표를 따로 합니다. 비례투표를 따로 해가지고 비례투표에서 한 뭐 20%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비례대표가 47석이지 않습니까? 47명 중에 20%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게 병립형입니다. 네, 그 쓸데없는 예, 예. 자, 하시죠. 말씀하시죠. 네, 계속.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잠시만요. 자, 말씀하시죠. 예. 자, 네, 우리가 오늘, 연동형이냐 요 이야기 병립형이냐에 듣고 대한 말씀드릴게요. 부분을 네. 되게 중요합니다. 자, 누가 좀 모시고 좀 모셔다 주세요. 네, 네, 이제 계속 말씀드릴게요. 예. 연동형은 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정당 득표 비례대표 투표를 합니다. 비례대표 투표를 하는데 내가 민주당이 비례대표에서 40%를 받았습니다. 40%를 받았는데 그러면 전체 의석에서 40%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에서 40%를 득표를 했는데 지역구가 민주당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35%의 지역구 의석을 차지했다. 그럼 5% 더 줍니다. 근데 만약에 40%를 득표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주는 겁니다. 이게 지역구와 비례를 연동했다고 해서 연동형이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병립형도 안 좋아하지만 연동형도 안 좋아요.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안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제도는 제가 이제 뭐 지은 이야기인데 3S 심플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이프티 안전해야 된다. 그다음에 심볼 뭔가 상징적이어야 된다. 이걸 하면은 지역주의가 완화된다라든가 이걸 하면은 뭐가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다든가 그런 상징성이 있는 제도를 하는 것이지 제도는 복잡하면 좋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위원장님 우리가 계속 병립형으로 오다가 지난번 선거부터 연동형으로 바뀌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그 선후배님들한테 여쭤보면 병립형 연동형 많이 듣긴 했는데 정확하게 좀 모르시는 분들도 제법 계셔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국회의원 숫자가 300개지 않습니까? 그 중에 253개는 지역구에서 한 명씩 뽑는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고 비례의석 47개가 있잖아요. 이 47개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게 연동형 병립형이라는 주제의 내용인데요. 21대 총선을 앞두고 그때도 선거제도 개혁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야가 최종 합의를 했던 것은 47석 중에 30개는 캡을 세워서 방금 우리 박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방식으로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과 비례석을 연동시켜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석, 이 17석은 각 정당들이 받았는 전국 정당 지지율을 쉽게 얘기하면 n분의 1로 지지율을 받은 만큼 비율만큼 17개 비례석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병립형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 21대 때는 30개 연동과 17개 병립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기를 준 연동형 이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걸 할 때 요 방식은 21대 국회에 딱 한 번만 쓰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는 47개 모두를 연동형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돼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연동형으로 가지 않고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만약 연동형으로 갔을 경우에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얼마 전에 72명의 국회의원들이 위성정당 방지법이라 그러죠. 그걸 발의를 또 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선거는 잘 지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연동형을 해도 안 져요. 위성정당 만들지 않아도. 어차피 민주당 계열 정당이 생기면 거기 알아서 다 죽어줘요 유권자들이. 예. 그 시뮬레이션 했던 글을 누가 어디 올렸는데 그 황당무계 아니야 이게 황당무계 아니야 이게요. 근데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연동형으로 갔을 때에 위성정당 방지와 관련해서 지역구를 버리고 나왔잖아요. 저는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윤석열 퇴진해나 좀 국회의원 버리고 싸우지. 그 게임의 룰을 만드는데 그걸 그렇게 소중한 국회의원 자리를 뭐 던지겠다. 그거는
얻는 게 더 중요한데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나는 않습니다. 네. 저는 이탄 의원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야 정말 저런 국회의원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전 동의하지 사람 중에, 않습니다. 하나인데 서울대법대 근데 나온 이제 사람 싫어합니다. 저는. 이번에 저는 좀 보면서 좀 어떤 부분이 아쉬웠냐 그러면 본인이 이제 자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고 당이 험지에 가려면 험지로 가겠다. 요 멘트까지는 정말 저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플러스 해가지고 지역위원장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딱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잘 모르시면 자기 지역구도 포기하고 지역위원장 포기하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진심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지역위원장이잖아요. 저희들은 무조건 12월 10일까지 당에서 의무적으로 지역위원장을 사퇴를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사퇴서를 써놨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총선을 출마할 현재 지역위원장들은 120일 전에 그 12월 10일까지는 지역위원장을 다 사퇴를 해야지 또 다른 후보들이 그 지역에 공천 신청을 했을 때 공정한 경선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는 룰을 이제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굳이 저거는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 좀 들어서 뭐 다른 부분은 또 더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 그렇죠. 사실은 저는 그 논란을 보면서 이탄희 의원 지역구가 예전에 표창원 지역구였단 말이에요. 표창원 의원 한 번 하고 나가고 이탄희 의원 하고 또 나가고 그러면 이게 지역 구민들을 저는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 들어가면 또 찍어달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뭐 아무나 뭐 또 오면 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무책임하다 저는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뭐 박 교수 아까 이야기 주셨는데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상당히 잘못된 프레임에 지금 딱 빨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거제도 개혁 핵심이 내년부터 47개가 연동형으로 가는데 국힘당이 주장하듯이 다시 이걸 병립형으로 돌리자. 라고 하거나 또 우리 당에 있는 70명 넘는 의원들이 연동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 딱 축약되어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서 이제 아쉬운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이야기해왔던 지역주의 극복이라든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통한 다당제라든가 또 국민들의 민심 그들의 득표를 맞게 의석을 배분한다라든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의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현재 양쪽이 이야기하는 모든 게 다 그러한 것들을 충족하지 못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권역별 비례제 47개 비례의석을 중앙에서 다 정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 비례제를 실시하는 게 훨씬 더 세 가지를 그나마 달성하는데 더 나은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제 부분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또 박 교수 이야기하듯이 민주당이 지금 막 사시나무 떨어지는데 47석을 연동형으로 가더라도 사실은 병립형과 연동형에서 민주당이 또 민주당류의 정당들 의석을 별 차이 안 차이가 나요. 별 차이 안 나요. 국민들이 그 정도 인식은 충분히 돼 있고요. 이제 선거제도를 좀 해본 사람으로서 실제로 다원화된 민주주의, 지역주의 극복하려면은 제대로 극복하려면 중대선거구제 해야죠. 그게 제일 잘 극복돼요.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중도선거구제 하면은 의원들끼리 지역구 겹치거든. 그거 귀찮은 거야. 근데 그런 건 하기 싫고 그냥 이제 뭡니까? 이 비례대표 문제는 뭐 생각하기 싫으니까 내 지역구 문제는 우선 해결하자. 그러니까 현행 소선거구제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뭐 연동형으로 하자, 병립형으로 하자. 자꾸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근본적 이유는 다당제잖아요. 아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저는 지금의 당면 과제는 윤석열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라고 그렇죠. 생각하지. 그렇죠. 예. 그런 제도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부분에서도 저는 다원주의가 아니고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는 지역주의 타파가 선거제도 개선의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요.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주의 타파랑 양대 정당의 구도를 깨고 좀 다양한 당들이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고자 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사실은 지금 두 번째는 동의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예. 네, 그렇죠. 예,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뭐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거제도 개혁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국회로 진출하게 할 것이냐.
그 기준은 그 뭐가 될 것이냐. 저는 윤석열 정권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몇 석을 얻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윤석열 정권과 맞설 것이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냐, 아까 뭐 가감하게 나가서 할 것이냐, 이런 게 좀 과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선거제도 문제가 제가 이제 준 자료 있죠. 그거 한번 좀 틀 수 없나요? 뒤쪽에 부분에서 이제 우리 영남 지역을 제가 가정하고 쓴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 영남 지역 입장에서는 연동제나 병립형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합니다. 네. 뭐 한번 자료 틀 수 없죠? 틀 수 없어요? 없나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면 그냥 병립형으로 갈 것 같아요. 아, 병립형으로. 병립형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연동형으로 갈 수도 있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연동형이에요. 현재 연동형인데 제3의 안을 내잖아요. 제3의 안을 내면 국민의힘이 안 받아들여요. 지금은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가 없어요. 시기가 안 돼요. 총선 전까지 패스트트랙이 짧게 180일인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180일이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못 태우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선거법을 못 내요.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과 합의 보거나 아니면 지금의 연동형을 유지하거나 이 두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국민의힘이 합의 보는 거는 병립병위원회 합의 안 봐줘요, 걔들은. 그렇죠. 왜냐면요, 권역별 비례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제법 얻어가요. 근데 호남에서는 자기들이 못 얻어와요. 그리고 또 영남과 호남의 포션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영남에서 한 30%씩 득표하잖아요. 네. 제대로 호남에서 10% 득표도 못 해요. 그럼 호남의 인구가 영남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해줘요. 그 결국은 제 예측으로는 병립형으로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는 이제 석패율제라든가 당내의 병립형의 배분 방식 자체를 인구 비례로 해서 영남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25% 정도 되지 않습니까? 비례 25%를 무조건 영남에 준다라든가 아니면 석패율제로 해서 영남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석패율 번호에 같이 넣어줘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악하게 떨어진 사람에게 준다라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논쟁하는 것은 사실 영남의 입장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저희들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그렇게 한번 우리 오신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밀어붙여 보자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지금 유튜브 생방송으로 5개 채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디어문, 그리고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민주진영 박진영. 우리 박진영 교수님 유튜브 채널 이름입니다. 민주진영 박진영. 그리고 건택형 구독 좀 해주십시오. 대구 건택형 TV 그리고 우리 남태우 TV 5개 채널에서 생중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셔서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동형이 옳다, 뭐 병립형이 옳다라는 걸로 우리끼리 머리 깔짓 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싸울 시기도 아니고 오히려 영남의 이익을 대변하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석패율제라든가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간에 비례 배분 방식의 지역 포션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당내 투쟁이 더 효율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위원장님 여기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 화요일에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고요. 네. 또 목요일 날 저희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의원총회에서도 이제 대구 경북 입장을 전해드리고 왔는데 핵심은 방금 이제 박 교수가 했던 그는 그러한 내용하고 예, 일맥상통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금방 우리 건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국회에 가서 발언하셨던 그 내용 영상으로 잠시 한번 보시죠. 예,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대구 민주당은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당 최초로 대구 민주당은 만년 야당임에도 9개 구군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누볐습니다. 더불어정당 최초로 청년 지방의원들로만 총선 기획단도 출범시켰습니다. 전국 시도당에서 대구 민주당만 자체적으로 정책 페스티벌도 해봤습니다. 샤이 민주당원을 오프라인 활동으로 적극 유도하고 활동가를 권유하는 수줍당 행사도 4기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의제와 제안, 숙려, 심의, 조정, 타협 그리고 합의와 수용이라는 긴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의 타파는 이제 수용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누구도
이번 선거제도 개편에서 지역주의 타파는 제일의 명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네요. 아, 예. 요거는 뭐 다른 질문인데 지금 대구에서 총선기획단이 청년들만 구성됐어요, 그죠? 네, 청년들로만 구성이 됐죠. 총 최초죠. 네, 전국 최초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잘 된 건가요? 또 일단 뭐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지방 의원들 뭐 30대, 20대도 있고요. 그래서 잘 되었다 싶고, 다만 이제 그 청년 총선 기획단만으로는 특히 이제 내년 이러저러한 정세가 요동칠 건데 대구 총선 전체를 컨트롤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손대본을 구성하면서 좀 보완을 하면은 괜찮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 하나만 조금 우리 이제 대구 경북에 있는 선후배 당원님들께 이제 팩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면요. 앞에 47석이 만약에 연동형으로 내년부터는 가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위성정당 방지법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박 교수 이야기했듯이 그래 만들면 예를 최근에 이제 뭐 송영길 신당이다, 뭐 조국 신당이다, 또 저쪽에는 이주호 신당 이런 게 막 돌아다닐 거단 말이죠. 그렇게 가버리면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아니면서도 민주개혁 계열의 정당들이 상당한 득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병립형 연동형 갖고 지금 당이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타이밍이다 라고 이제 저는 100% 동의하는데 대구 경북은 고민이 조금 다르죠. 왜냐 그러면 47석이 다 연동으로 가버리면 대구 경북에 있는 정치인들은 지역구에서 돌파하는 방법 빼고는 민주당으로 원내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버립니다. 예컨대 뭐 저는 박진영 친구니까 박진영이 한 10석 정도는 위성정당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하면 진영아 내가 한 8번 정도 여주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수 외에는 민주당이 이러면 돌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는 그나마 17석이 병립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병립형을 치면 한 7, 8석 정도는 가능하다 말이죠. 그럼 그때 이제 뭐 중앙당에 대구 경북에 한두 명 정도라도 7, 8등 비례의원 당선거나 좀 넣어라 이렇게라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연동형으로 가버리는 순간에 그러한 가능성도 마이너스 100%가 되어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탄희 의원하고 한 1년 정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같이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들어갈 때는 아까 우리 박 교수 얘기했던 뭐 중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아예 막 지역구 없애고 비례로 나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1년 동안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253개 소선거구제는 여야가 다 확정해서 이거는 손 못 대. 47개 비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가니까 참 많이 이제 이렇게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좀 배신감도 들었었는데 어쨌든 아까 박 교수 얘기했듯이 그런 거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연연할 게 아니고 새로운 이제 방법을 찾아 들어가는 게 또 대구 경북에서는 매우 필요한 과제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네, 좋습니다. 토끼의 서글픔 이죠 뭐. 사자가 되지 못한 토끼들의 서글픔. 네. 예, 진짜 지역구로 총선을 뛰셔야 될 당사자는 더 답답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저도 그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이제 방송 나가서 정말 선거제도 개혁이 저는 국회에 내년에 안 들어가도 된다. 예. 국회의원 목적이 아니니까 들어가면 더 좋은 거고. 근데 어쨌든 우리 당이 이야기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지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였지 않습니까? 인간 노무현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당시에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제와 득표율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분들인데 그 정신을 계승하자고 하는 169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역주의 극복에 대한 선거제도에게는 한 명도 안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좀 우리가 빨리 덩치를 키워서 기득권화가 된 거죠. 늑대 정도는 예.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크죠. 야성 사라진 기득권화가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요쯤에서 궁금하신 거 많으시죠? 질문 사항도 있으시고 그죠? 한 두 분만 질문 받고 다음 4분 보러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직접 한번 네, 질문해 보세요.
예. 길어. 아이고. 예. 네. 이 질의서가 내용이 중요하고 길면 서면을 하면 제가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예,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하면 이 글자가 보입니까? 아 뒤에. 어이구. 자 직접 하세요. 예, 이거는 뭐 제가 읽을 내용이 아닙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하셔야 간단하게 또 대답이 나옵니다. 그 서면에 좀 자세하게 적어 드렸지만 아시다시피 올 겨울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윗동네 강원도에서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기억나시죠? 그때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성을 필두로 소위 평창의 봄이라고 하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갔던 국면이 펼쳐진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번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때는 우리 지역의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당시의 추억, 그리고 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처럼 다시 한번 이제 민간 차원에서 남북 공동 응원단을 결성해서 이제 한반도 평화 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야당으로 전락을 했다 할지라도 지역에 이제 지역 위원회하고 통일운동 단체, 청소년 단체, 교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제 대구에서 평창으로 향하는 남북 공동원단 결성을 한번 좀 주도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해서 박진영 선생님 그리고 권태흥 위원장님의 고견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로 미루시는 질문이 너무 고급화돼 서로 미루고 계신데 요거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그래서 나중에 좀 생각 좀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자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보죠. 금방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현안과 관련된 질문이면 더 좋겠고요. 없으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고요. 혹시 없으신가요? 부끄러움이 많으십니다. 대구 분들이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나가시잖아요. 그럼 온몸 말 다 하는데 멍석을 깔아놓으시면 잘 안 하시더라고. 없으면 다음 코너 넘어가 볼까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지루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 있습니다. 이게 네. 권태흥 위원장과 관련된 거라서 예, 해야 예, 됩니다. 짧게 하죠 뭐. 짧게 하죠, 네. 예, 대구를 깨워라. 우리 권태흥 위원장님 또 주최를 하셨으니까. 예. 선생님 죄송한데 3부에 짧게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자 이렇게 제안 주셔가지고 아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놨는데 앞에 큰 정치 이야기 하다가 쫙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별로 재미가 없거나 관심 없으시면 편하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권태흥 위원장님과 관련되어진, 그리고 지역구와 관련되어진, 대구와 관련되어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토끼들의 이야기죠. 예. 우리 박지영 교수님 토끼라고 하셨는데 이 토끼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태흥 위원장님, 권태흥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박지영 교수님 한번 소개를. 담백하고 네. 변하지 않는 사람. 담백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 네, 그리고 좋다. 이제 민주당 내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전과자. 최대 전과자. 전과 몇 범이시죠? 전과 8범. 전과 8범. 전과 8범 맞죠? 어제 제가 이제 AB 후보 심사 서류 뗀다고 판결을 받아 보니까 100만 원 미만을 빼면 8범이고요. 100만 원 미만까지 포함하면 10범이더라고요. 10범입니다. 이야.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전과 많으면은 비례대표 하나 줘야 됩니다. 진짜. 전과 내용이 박진영 신당 화이팅. 아니 전과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주로 이제 뭐 국가보안법부터 시작해서 집시법, 뭐 공모집행 방해, 뭐 그런 유죠. 사실은 제가 이제 남의 그 10원짜리 하나를 뭐 훔쳐본 적은 없어요. 다 이제 뭐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뭐 학생 운동하면서 사였던 그런 친구들이죠. 서울대 법대 나온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민주당은 거리에서 시민들과 또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들과 농민들과 그런 분들과 함께 싸우고 조직화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도 얼굴 뽀얗고 경력 관리 잘 되고 해서 웰빙 정당 느낌 나는 국민의힘 이중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할 말 안 하고. 변희재가 사석에서 저보고 그런 이야기해요. 형님, 민주당 국회의원 70~80%는 국민의힘에 갖다 놔도 별반 차이 안 나요. 그렇게 그럼요.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서울대 법대 나온 우리 변호사 최봉태 선배님께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도 한번 도전하셔야 돼요. 서울대법대 욕하고 이제 서울대법대 나오신 분 계시면은 참 암담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도 계시죠. 뭐 서울대법대 나왔다고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권태형은 어떤 정치인인가? 저는 그냥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할 일은 하고 갈 길은 가는 정치인을 떠나서 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갈 길은 간다라는 노래거든요. 아 그래요? 트로트예요? 예?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야, 우리 옛날에 불렀던 건데. 그래요? 자, 갈 길은 간다. 두 분 같이 한번 불러보죠. 두 분 같이 자.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뭐 20대 혈기 방자할 때 막걸리 마시면서 이제 불렀던 노래인데 하여튼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뭐 어렵고 힘들어도 할 일은 하고 갈 길은 가자. 같이 불러요. 그렇죠, 불러죠. 잘 자. 모르겠는데 나는. 도로 자, 암에 박수 말아서 한번 돌아서 보내주십시오. 잊어버리는 거. 예. 네. 예, 준비되지 않은 적석 코너입니다. 예. 네. 전부를 내주고도 갈 길은 간다. 내 너를 버리고도 갈 길은 간다. 끝까지 예전처럼 눈물이 나 흘리고 내 돌아가려 한다면 너를 두고 떠날 테다. 비가 되듯 물이 되듯 내가 할 길 간다. 어렵다 이거. 예. 원래 죄송합니다. 노래는 오랜만에 불러보니까 가사 음정 박자거든요. 가사 음정 박자인데 가사는 정확합니다. 네. 예, 가사 저는 정확합니다. 가물가물한데 예. 잘 부르네요. 네, 네. 이거 원래 이렇게 쳐지는 곡인가요, 이 노래가? 네, 원래 이제 정말 뭐 되게 비장한 곡 같은데. 싸우다가 패배하고 예. 야 접어가 막할 때 막갈 한잔 먹고 야 그래도 그래서 되겠냐. 저는 대학 다닐 때 아침 이슬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예, 아침 이슬 좀 많이 소주? 부르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 아침 이슬은 예. 뭐과 학생회장 정도가 부르는 거고 총 학생회장 정도 되면 이 노래를 불렀던 거지. 지도부, 지도부. 지도부, 예,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였으니까 과 학생회장이 희망이 있잖아. 아침 이슬 보면서. 좋죠. 예. 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앞에도 계속 있었는데 이거 넘어가도록 하죠.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위원장님한테 늘 왜 대구에서 하필 민주당일까? 왜 민주당 정치인으로 활동을 할까? 늘 좀 궁금했거든요. 왜 권태형은 민주당입니까? 왜 민주당 하게 됐어요? 저는 두 가지를 꼭 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이제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되겠다. 한국 정치의 오랜 과제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구도 좀 경쟁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학생운동, 노동운동, 뭐 살기는 대구 오래 살았지만 한 30년을 이제 사회운동을 하고 살았었는데 사실 뭐 경제가 발전을 하거나 정치가 바뀌더라도 우리 서민들 노동자들의 삶이 전혀 이제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0년을 뭐 경제 문제나 서민의 삶을 같이 이제 했기 때문에 대구의 몰락 또 대구의 경쟁력의 하락을 직접 이제 현장에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걸 저희들이 뭐 제가 박근혜 퇴진 촛불 때 대구 이제 공동 상임 대표까지도 하고 뭐 저희들이 그때 기억나시는 분 많으실 건데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지 않습니까? 예, 법원 옆에 새누리당 당사 가서 밤에 새누리당 현판에다가 뭐 내시한간당 이래가지고 간판도 바꾸고 이러한 활동을 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지나고 나면 또 돌아오는 거예요. 뭔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고는 이게 뭐 봄날 햇볕이 났다가 또 겨울이 오면은 추워지듯이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정치라는 게 아니겠는가 싶어서 대구에서 도전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잘못한 것 같아요. 박진영 지도를 받아서. 저는 어릴 때부터 서울말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권 위원장님처럼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 경제 공부가 또 쉬워요. 네. 왜냐하면은 상대의 영역에 있어봤기 때문에. 예, 그리고 두 가지 다 한단 말이야.
근데 경제 영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노동 영역을 보기가 싫어요. 왜? 자기는 늘 높은 자리에 있었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 권 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노동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경제 공부를 해가지고 대구의 이 죽은 경제를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대구가 GRDP 전국 꼴찌일걸요? 꼴찌죠. 거의 한 30년째. 30년째 꼴찌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 다음입니다. 연봉 3천이 넘는 직장인 기준하면은 진짜 한 자리 숫자입니다. 퍼센트지가 그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것도 대부분 다 그죠? 공무원, 교사들이고. 조금 이렇게 뭐 출신이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조금만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 게 언론이나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 또 보수 정권에 들어오면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악이고 경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다 이렇게 막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자마자 뭐 건폭에 대해서 건설로도 작사를 내버리고 화물연대 파업도 원영이 나서 가지고 다 파괴를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현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80년대, 90년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2023년, 2020년 넘어선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현장에 계시는 그 생산직 조합원들이 회사의 상태를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회사가 요즘은 이제 이렇게 시대율이 바뀌어서 매년 연말 되면은 회사가 경영 공시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이걸 다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다 보는 거죠. 그럼 다음 연도에 교섭을 임금 인상 교섭을 하면 회사가 단기 순이익이 안 나는 해에는 조합원들이 교섭 요구를 높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IMF라는 걸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회사가 없으면 결국은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분은 대부분 다가 대공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연봉 1억 2천 되는 현대자동차, 제 나이가 올해 55인데 우리 동기들이 그 정도 받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그 회사를 그만두고 싶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IMF를 거치면서 한 20년 뭐 25년 지나오면서 회사가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직원인 노동자인 내 삶하고 같이 비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의 노동운동 또는 노동자 활동의 기본적인 상황이다라는 건 꼭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보수정당, 이당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아니에요. 그냥 정신없는 정당이 엉터리 정당이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가 아닌데, 네, 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발상의 전환을 정말 해야 되는데 제가 독일에 이제 벤츠를 공부를 좀 하러 갔어요. 그 금방 말씀하신 노조 문제, 그다음에 노사협의 문제, 이제 우리는 이제 노사정 협의회인데 거기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서 지역 혁신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는 이제 노사정 세 개가 하는데 독일에는 지역에 가면 어떻게 보면 노사정에다가 하청업체 노조도 들어오고 하청업체 경영자도 들어와요. 그다음에 지역의 시민단체, 문화단체, 무슨 대학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동네에서 경제가 부흥하면은 같이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은 다 경제 주체로서 협의해야 된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있는데 거기에 정부가 지방 정부가 기민당 보수당 정부예요. 보수당 정부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벤츠가 부품을 빨리 급하게 옮겨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도로가 차단돼 버린 거야. 네. 근데 그거를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나서가지고 주정부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네. 주 병력 좀 풀어달라고. 헬기를 띄워가지고 주정부에서 헬기를 띄워가지고 부품을 이전시켜줘요. 대한민국에서 그랬으면은 자 노조에서 난리 났을 거고 노조에서 요구해서 그게 했다 그러면은 보수 정당에서 난리 났을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 발상의 전환인 거야. 경제 영역에서만큼은 우리가 나중에 먹기 위해서는 같이 서서 키워놓고 분쟁을 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기본 생각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보는데 결국 제조업이에요. 결국 우리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저기 뭐야 문화관광이 어떤 환류가 또 그런 이야기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이 세계 3대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조업 효율성 1위예요. 제조업 효율성 1위, 우리가 1위, 일본이 2위, 독일이 3위예요.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대구에 일자리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 누가 하고 있는지 아세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안 가. 왜?
월급 적게 주고 3D 업종이고 가기 싫은 거야. 그러면은 지방 정부에서 스마트 팩토리 예산 편성해가지고 중소기업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로봇 팔도 집어넣어주고 센서도 넣어주고 해가지고 3D 업종에 안 주게 해주세요. 우리 지방 정부에서 월급 보조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한 뭐 초봉 한 300 정도 되면은 지역의 젊은이들 갑니다.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작업복도 좀 예쁜 걸로 해주시고 또 이야기되면 산업공단법 고쳐가지고 산업공단에 유흥문화시설 못 들어가거든요. 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 산업공단에 유흥문화시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자체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재작년에 대구 상생 일자리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지역 청년들이 지금도 대구나 경북은 1년에 한 10,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잘 떠나거든요. 다들 아시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설문을 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연봉이 한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사이 정도만 보장이 되어도 대구에서 취업하겠다라고 하는 게 한 70-80%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못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못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못 만드냐? 그건 아니에요.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방송통신법하고 노란봉투법을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근데 그 노란봉투법은 사실은 저는 이제 봤을 때 이게 경제발전법이에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노란봉투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청업체에 있는 노동자들도 원청업체하고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하나는 손배감류가 무지막지하게 들어왔을 때 내가 연봉을 5천만 원 받는데 회사에서 파업했다고 손해배상을 10억을 때리면 그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지불 능력 정도까지 좀 제한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노란봉투법 두 가지 핵심입니다. 근데 대구에서는 왜 그게 이제 첫 번째 절차였냐 그러면 대구의 저희 지역구가 성서공단이지 않습니까? 3,400개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사장님이 대부분 다 20인 사업장 미만이에요. 혼자 직원 하나 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분들 말씀 뭐냐 그러면 나도 최저임금 좀 제대로 주고 싶다. 그런데 내가 납품을 해야 되는데 새 빠지게 기술 개발해가지고 신제품 만들어서 원청에 납품을 하더라도 원청에서 납품 단가를 제대로 안 주니까 내가 우리 직원들 최저임금 다 주고 설 추석 때 그래도 갈비짝은 아니더라도 3,000원짜리 까놀라 식용유 말고 그래도 한 5만원짜리 상품은 좀 주고 싶은데 이 형편이 안 되니까 나도 죽겠다. 이 말씀들이 많으세요. 우리 보고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제발 정치권에서 우리 2차, 3차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납품 단가를 좀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다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보면 원청 아닌 하청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사장님한테 월급을 1,000원 좀 올려주세요 이러면요. 뭐라고 하냐면 올려주고 싶지. 근데 니도 알다시피 원청에서 사람 몇 명 써라. 그리고 월급 얼마 줘라. 그리고 회사 너한테는 중간 거간 연료 주겠다. 딱 짜여져 있는데 내가 하청업체 사장 입장에서 할 게 없다. 이게 그분들의 이제 원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원청 사장들 그 하청업체 사장이 원청에는 이야기 못합니다. 왜 못하냐? 우리 직원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월급 조금 더 주세요. 생산 단가 조금 더 올려주세요.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원청에서 바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들을 봤을 때 오히려 법적으로 하청업체에 있는 노동자들이 원청하고 싸우락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상황도 좀 이야기할 수 하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근태坑 위원장님하고 한 달에 한번 방송을 합니다. 미디어문에서 힘드시겠네요. 시사반상에 힘드시겠네. 듣고 그러니까 있으려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듣도록 하죠. 아니 이 이야기를 제가 다른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중장기 생존 전략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요. 계급의 정치하기도 하고 직업의 정치하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조직화된 셀러리맨들 있지 않습니까? 월급 받는 노동자들이라든가 근로자들일 때는 민주당을 찍어요. 회사에 잘리잖아요. 6개월 지나면 저쪽 당 찍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 월급 생활자 정당이에요. 그럼 뭐야? 월급 생활자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게 민주당의 기본 전략이어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집권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수도권의 민주당 단체장들하고 강의나 이런 거 하면 그렇게 해요. 문화, 복지 이런 거 민주당 단체장들 좋아하거든. 소모성 경비 제발 좀 그만 써라. 그거 모아가지고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 일하는 노조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질 임금이 올라가는 쪽에 보태줘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게 민주당에게 진짜 표되는 거예요. 문화정책, 복지정책 사실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수혜자들은요. 지역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연로하신 분들이 수혜를 많이 받아요. 그죠? 근데 월급 생활자들 주중에 그런 문화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민주당 표들이에요. 그런 머리를 좀 굴려봐야 돼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이야기했잖아요. 기본소득의 기본 입장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금성 복지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시골에 명절에 집에 갈 때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것보다 상품권이나 현금 주면은 부모님이 알아서 쓰기 편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복지 문화도 합쳐야 됩니다. 합치고 목돈이 되도록 해줘야지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경제관념에 대해서 민주당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이제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게 표대입니다. 그렇죠. 우스갯소리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문재인 케어 참 잘 돼 있었잖아요. 노인들이 문재인 케어 받고 태극기 집회 가서 이제 집회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노동자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정책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근태 위원장님 다시 두 가지 질문만 또 더 드릴게요. 첫째, 우리 이제 총선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요.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필성 전략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대구 시민들에게 대구 민주당이 대구 브랜드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총선 준비의 제일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현안들이 많아요. 최근에 뭐 그 성성령 타운 부지 매각을 해서 신청사 이전 비용을 쓰겠다 이렇게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엄청 지금 화가 나 계신데 저희들 이야기는 이게 좀 홍준표 시장 일방적인 행정인 거죠. 그게.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총선용으로 쳤는데 네. 지역에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거는 이 부지 매각은 좋은데 이 성성령 타운 부지는 성서의 최고 요충지에 있는 공공 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공공개발을 통해서 지역 제도약의 목적을 전제로 매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열병합 발전소라고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가 지금 그 고압가스 배관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기존보다 한 3,400배 정도의 압이 높습니다. 터지면은 뭐 상인동 가스 폭발 저리 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역에서 뭐 주민단체 대표님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내년에 우리가 대구의 뭐 비전 또 달서구의 비전을 어떻게 주민들의 목소리로 만들어낼 거냐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고 저는 그게 뭐 아침에 나가서 출근 인사하는 거는 기본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까 우리 박 교수도 이야기하던데 국힘당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 그래서 국힘당 찍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대구에서 우리 민주당은 대구를 달서구를 수성구를 이렇게 바꿔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우리 브랜드를 만드는 게 조금 필요하다. 뭐 그런 고민.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뭐 좀 오나요? 솔직히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우리 선후배들 계셔서 솔직히 한번 좀- 이야기해 봅시다. 예. 어떤가요? 솔직히 분위기는 저는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네. 예. 왜냐 그러면 지금 해볼만하다. 이 분위기에서 박수 한번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볼만하다는데. 왜 이제 그 반가운 말씀을 좀 소리인데요. 네. 자신 있게 드리냐면 저희들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가 높아져서가 아니고요. 선거가 이게 구도기 때문에 대구 내년 총선판이 요동칠 거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구도를 좀 봤을 때 지금은 좀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고 뭐 12월 1월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이제 구도가 나올 것 제가 같다. 뭐 출마하겠다는 분한테 한번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건택형 위원장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되겠나 이런 소리 하셨는데 오늘 이런 말 들으니까 저도 속이 좀 시원하네요. 현실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되게 현실적인 분들이시네요. 뭐 건택형 위원장이죠.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죠. 어떤 정치인으로 걸어갈 것입니까? 그리고 4월 이후에도 정치인 건택형을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제가 정치를 하면 우리 박 교수 저 관계처럼 좀 만만한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동네 가면 지금도 동네 가면은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다 그냥 뭐 위원장님 뭐 이렇게 안 부르고 형, 야, 누나 뭐 이래 부르거든요. 그래서 동네 가면 다 이제 형동생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든 안 되든 지역에서는 언제든지 전화해가지고 불러낼 수 있고 또 퇴근하다가 포차에서 소주 한잔 먹자 할 수 있고 그런 좀 만만한 정치인이 해야 되겠다. 에? 안 돼? 안 되겠나? 저는 사실 지금도 정말 만만하거든요. 새벽 5시에도 전화 와요. 새벽 5시에 부산에 이제 웬 할아버지 전화 와가지고 야, 니 저 그때 이제 우리 다리 밑에서 만났는데 그때 소주 먹잖아 그러면서 오는데 예. 새벽 5시에 전화하시면 너무 저희 심하신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저도 학교에 있다 보면 학생들은 좀 만만해지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1시, 3시, 5시 뭐 술 먹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는 전화 끊었잖아요. 24시간 빼고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만만한. 제가 지금부터 뭐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형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위원장님? 동생이세요? 아, 왜 이러세요? 한참 동생인데. 아니 진짜 왜 이러세요? 민증을 안 갔었네. 막 계속 존댓말 썼는데. 아, 왜 그러세요, 정말 두 분들? 아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권태공은 여전히 계속해서 민주당 권태공으로 가십니까? 네, 제가 이제 30년 사회 운동을 했잖아요. 네. 제가 사실 민주노총 본부장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계속 진보 정당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촛불을 지나고 정말 대구를 어떻게 바꿀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현재 대구 수준에서는 민주당으로 힘을 모아서 어쨌든 1점 돌파를 하는 게 변화의 시작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 행을 결심했는데 민주당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한 6개월 동안 후배들한테 변절자, 배신자, 맞습니다. 권력을 찾아가는 지금도 그 소리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지금도 그 소리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무슨 권력이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지금 그 무슨 소리 나오고 권력이 있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전화 통화는 안 오고 문자로 고생하자 하면서 이렇게 네. 격려 문자가 와요. 제가 보니까 저게 또 뭐 대선 때 뭐 했어야 돼 좋은 자리나 가려고 적하냐 이렇게 봤다가 보니까 4년 동안 쌩 고생만 하고 있거든. 지도 보니까 좀 불쌍한 거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이렇게 가정으로 대구 민주당 왔기 때문에 어쨌든 대구에서 뭐를 바꿔보는 거 이게 저의 이제 소명이다 생각하고 계속 갈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토크쇼 다 끝이 났고요. 마이크 잠시만 주시겠습니까? 질문 몇 개 좀 받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 요 돌리시면 됩니다. 두 분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저 진짜. 서울서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텔레비에서 자주 뵀습니다. 인물이 뭐 실물이 영원하게 좋습니다. 예, 실물이 진짜 홀 났습니다. TV에서 보는 거다 그죠? 예. 뒤에 후광 비치시는 거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예. 근데 이제 총선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인물을 원합니까? 당했어요? 예. 개인적인 말씀드려야 되나요? 당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어떤 인물을 원한다. 지금 이제 현역 의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 혁신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눈 찔끔 갖고 말씀드릴게요. 친명이라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쓸만한 친명이 또 몇 명 안 돼요. 이게 참 힘들어요. 힘들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처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와가지고 의총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시장하고 도지사 한 사람이잖아요. 행정조직에서 한 사람인데 여기는 왔는데 대표가 들어왔는데도 뭐 아무 관심도 없는 거야. 관심도 없는 거야. 그냥 같은 반에 n분의 1인 거야.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때 한 반에 반장 들어온다고 친구들이 조용해지지 않잖아요. 선생님 정도 들어야지 조용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정치 초년병이지. 그러니까 또 흔히 하는 말로 이 물밑에서의 이런 작전들도 잘 할 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인데 이재명 대표는 다선 의원들도 그만했으면 싶고, 그 다음에
민주당 그 당원들에게 100% 투표권을 줘가지고 당원들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평가되는 상황도 바라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눈 찔끔 감고 뭐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의원 기득권이라는 게 그렇죠. 상상을 초래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원내대표 없애야 된다고. 원내 총무를 격화시켜야 된다고 제가 그 말씀 드리는데요. 과거 이제 YSDJ 있을 때는 제왕적 총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사라지면 민주주의가 될 줄 알았는데 귀족 정부가 된 거야. 지금 민주당은 전형적으로 당원 당규를 무시하는 귀족 정부예요. 모든 것을 의총에서 결정해요. 민주당 당원 당규 아시잖아요. 민주당 당원 당규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결정들은 당원 투표로 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의원 활동의 지원을 위한 조직인 의총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당대표도 거기 가면 n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69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좀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이 좀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표께서는 지난번에 만든 김연경 혁신위안을 어떻게든지 간에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세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께서 좀 힘을 모아주실 것을 제가 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제 그 내각제를 민주당에서 원합니까? 내각제? 내각제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각제는 될 리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될 리가 없습니다. 옆에 네. 분, 예.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몹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는 익숙하지 못해서 조금 버벅거릴 수 있는데 양해를 바라고요. 호소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삼천리의 금수강산이 망쳐지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잘 모르겠고요. 강은 녹조, 바다는 핵폐수, 그리고 경제는 천길 낭떠러지에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서도 이재명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로 믿습니다만 수년을 레거시 거구에서 악마화를 시켜놓아 세뇌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이재명이 곧 희망이고 미래라고들 깨달으실 겁니다. 부디 더 이상 이재명을 생사람을 그만 잡고 정말 진심으로 이재명을 지지 응원해 주시기를 호소드리고요. 미안해요. 이재명 책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2권 이상 구입하셔서 한 권은 선물하시는 여유를 보여주세요. 꼭 이재명이라야 한다고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거는 뭐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우리 요 청년이 준 거 읽어 보셨나요? 한번 뭐 말씀을 권태경 위원장님. 예. 아니 이제 마이크. 거의 논문을 질문으로 주셨는데 근데 정말 지혜로우시게 위에 한 줄 딱 핵심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내년 2024년 강원도에서 동계 청년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데 남북 공동응원단 결성을 좀 여기저기서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이시. 그죠? 예. 그래서 적극 찬성하고요. 저희들 사실은 이제 대구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렸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 북한에게 있는 이제 우리 그 참가대 와서 대구에서 스포터지를 만들어서 803 대구은행 그 연수원에서 그 북한 선수들이 이제 숙소를 정했었거든요. 그 가서 이제 응원도 하고 또 매 게임마다 가서 응원도 하면서 남북 분위기를 좀 더 화합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뭐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게 남북 화해는 고사하고 거의 뭐 일촉즉발의 이제 위기 상황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그거는 권태경 우리, 위원장님이 할 수 없고요. 예, 박진영 교수님이 박 교수가 좀 하겠습니다. 하는 걸로. 예. 꼭 그렇게. 대표님 말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이재명 대표 비판해도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거예요. 지금 극단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재명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 이재명의 노선이 잘못됐다. 정책이 비현실적이야. 뭐 하다못해 이번에 있었던 뭐 연동형 병립 이런 거 비판해도 돼요. 생각이 나면 할 수 있는데 사법 리스크라는 이야기를 갖고 와가지고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동지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뭐 특정 과일에 빗대서도 이야기하고 그렇죠. 이 색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장시간 또 자리에 앉아주셔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 있나요? 질문 또 누구 계시나요? 예, 질문 있습니다. 한 분만 더 받고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 더 받아도라고요? 예, 뭐 다시까지. 예. 제가 그러면 오늘 이제 지금 잠시만 45분인데 15분 정도는 질문을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 시간 괜찮으세요, 교수님? 제가 2접시 사드릴게요. 예, 그럼 5시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제가 오늘 사실은 유튜브 같은 거 안 보고 이러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패널 분들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 권위원장님만 이제 알고 이런데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중앙당에 계시고 이런 것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요. 그 이런 말이 있죠. 친구는 가까이, 그 적은 더 가까이.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전략적으로 서로의 어떤 서로를 파괴하려고 하는 두 조직이 있다면은 그 적진 깊숙한 곳에 간자를 심어가지고 스스로 내부적으로 붕괴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높은 어떤 전략적인 전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이 많이 잠식돼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어떤 그 이재명 대표님이나 어떤 이런 민주진영 세력들 쪽에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민주당 국회의원 물갈이 하자는 거죠? 그렇죠.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 물갈이 하자 이참에 뭐 그 말씀이신 것 같아. 예. 마이크. 예. 제가 이제 국민의힘 쪽 정보가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방송을 같이 하니까 예전에 제가 준석이 그러면 안 되지 A께 예. 이준석 전 대표님하고도 제가 한 6개월 정도 라디오를 같이 했어요. 라디오에서 막 죽도록 싸우거든요. 근데 또 일상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나와서 뭐 대화도 해요. 장성철이라고 예. 하고 성철이하고 저하고 또 여기 대구 가톨릭대 교수도 같이 했었어요. 특임 교수도 같이 뭐 제가 추천해줘가지고 왜냐하면 진보 한 명 보수 한 명 하자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래 들어보면요. 문제가 뭐냐면 요즘은 정책도 있고 입장은 있는데 조율과 정치가 없고 곤모술수도 없어요. 저는 정치라는 영역에는요. 곤모술수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그러잖아요. 야 그렇게 공학적으로 정책 전략적으로 접근하냐 그러면 정치는 원래 그런 거예요. 정치는 원래 권력을 나누는 문제고 이익을 배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잔머리 써야 되는 거고 상대를 이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상대들하고 늘 접촉하면서 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런 게 좀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낮에도 송 대표 출판 기념회 가서 우호적인 이야기 안 했잖아요. 막 송영길 대표한테 막 짜증 내듯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더 크게 판그려라. 그리고 누구도 만나셔야 된다. 뭐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건요. 결국 똑같은 놈들만 모여서 하면 얼마 안 돼요. 다른 놈 데려다가 내 편으로 만드는 숫자 싸움이잖아요. 100명 중에 51명 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중에 어중이 떠중이도 있고 덜 배운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핵심은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기회주의자와 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도자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핵심은 분명히 갖고 있대 폭넓게 연대하고 평소에도 그 사람들과 전략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머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상대방보다는 내부의 적을 먼저 쳐내야 됩니다. 그거는 삼국지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겪어보면 그렇죠.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공천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잘할 거다. 한번 믿어보죠. 그리고 우리가 감시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당위성은 다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금 그 민주당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당원들의 어떤 의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왜곡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려면은 공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작업이라든지 방향을 갖고 계시냐 이런 거죠, 저는. 제가 김포에서 한 4년 살았거든요. 뜬금없이 다른 데 출마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기 과일 의원 지역구에. 예,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픈해서 할 수는 없고요. 네. 그 논의들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쪽 지역구로 좀 많이 가지요. 네.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가고 있잖아요. 예, 송갑석 지역구에
가고 있고 하니까 뭐 좋은 결과 나오겠죠. 또 다른 분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 부탁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오늘이 상품권 한 달에 한 번씩 구입하셔서 그거를 활성화 좀 시켜주세요. 그게 곧 기본소득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뭐 질문 있으신 분 마이크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너무 항상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 게요. 자, 뭐 이낙연이 나쁘다, 뭐 이제는 또 뭐 문재인이 나쁘다, 뭐 또 이제는 오늘 저는 송 의원님 콘서트에 갔었는데요. 또 조국이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부 다 나쁘면 당 내에서 그렇게 분열을 해가지고 도대체 내년에 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거 저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뭉쳐야 산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내부에서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누구 싫고 해가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싫다고 하면 또 그 콘크리트 지지 그 노무현 그 지지율 그거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단결해야 되는데 뭉쳐야 사는데 참 뭐 수박이었더니 졌더니 저 이거 그래가지고 내년에 이거 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그런 의견도 뭐 저는 뭐 들을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노선상에 잘못 있었으면 비판해야 됩니다. 네. 비판해야 할 거는 비판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산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람 또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휘두르는 칼이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좋습니다. 나도 박진영 씨한테 한번 건의하려고 전화 마이크 들었는데요. 그거 지금 뭐 연동형이니 병인이 뭐 하는데 나는 그것보다도 서로 그냥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만한 그 제안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국민의힘은 지금 병을 주장하는데 나는 그런 형태보다도 앞으로도 비례대표가 숫자가 늘어야 본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TK 같은지 이런 지역이라든지 뭐 특히 호남적인 특수 지역의 권역별을 하자 그러면 그건 서로 될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대구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말하자면 석패율 제로 하든지 그건 자기들도 저희들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국회의원 숫자가 우리나라가 인구에 비해 너무 적어요. 사실은 너무 적다 보니까 소수의 특권화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기조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내 생각 같으면 한 3,000명 해가지고 보좌관까지 전부 국회의원 만들어버리면 아주 우리 뭐 대구에서도 여러 명 민주당은 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뭐 한 30이든 50이든 많이는 안 하더라도 그거를 늘리자. 난 그거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파이도 키우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주당 같은 말하자면 제대로 된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거 좀 더 뭐 수기하고 해서 뭐 연동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때 다 문제가 아니고 요번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나 윤석열 이놈을 빨리 끝장을 내야 되니까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 그러려면 TK가 국회의원 한 명도 없다는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말하자면 지역적인 거 있으니까 꼭 그거는 석패율 같은 걸 중앙당에도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뭐 걔들도 받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국회의원도 줄이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또 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지 민의를 대변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특권도 없어지는 겁니다. 숫자가 지금 특권이 많아진 거예요. 네. 다만 이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보좌관 숫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줄여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국회하고 정당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정당에서 국회로 파견하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해서 정당의 지위를 받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그게 원론입니다. 그렇게 드리고 싶고요. 우리 안욱 선생님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어른이 정말 식견이 탁월하시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제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하는데 최근에 김진표 의장이 딱 그 제안을 하셨어요. 비례대표 숫자 늘리고 병립형으로 하자. 야, 웬일로요? 그래 의장 직권들을 올릴 수 있거든요. 오. 이럴 때 모른 척하고 민주당이 그거 당론 좋네 이렇게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 숫자 늘리고 병립 지역별로 가져가면은 영남에서도 국회의원 나올 가능성이 어렵죠. 상당히 높아지죠. 네. 결국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라는 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전략입니다. 어느 것이 우리한테 좋아? 영남에는 어느 것이 좋아? 라는 전략의 문제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한 분 정도 질문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질문이 받도록 아니고 그 제안인가요? 예. 사건 번호 133 줄리를 수사하라. 이거 요즘 많이 잠잠한데 우리 그 권태형이나 박진영 교수 둘 중에 한 명이 내년에 국회에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그 1일 1탄핵 그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좀 강하게 좀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두 분 중에 누구라도 국회 들어가시면 거리로 나서실 것 같아요. 맞죠? 나서 윤석열 퇴진 운동. 예,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박진영 교수님 매번 가시잖아요. 매주 가시잖아요. 집중 집회하시고 우리 권태경 위원장님도 하시면 돼. 좋죠. 같이 들어가면 하루에 2명씩. 그래요. 그렇죠. 예, 두 분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방에서 전화하시고 거리 나가 계시고 이렇게 될 모습들을 또 볼 수 있겠죠. 두 분 다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네. 네, 제가 날이 쓰고 뾰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TV에서 듣는 뻔한 이야기, 언론에서 나오는 뻔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이런 자리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듣는 분이 야, 쟤는 과격해. 또는 쟤는 어떻게 저렇게 날이 선 이야기를 해서 나한테 불편할 수도 있을까?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듣고 또 소화시키고 또 같이 싸워야지만이 서로가 발전이 생기고 저는 서로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하면 대구 민주당 전원 탈당할 거야. 라는 이런 강한 이야기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자하고 싸우는데 토끼가 아무리 빌어도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도 늑대라도 되겠다라는 용맹함을 가져야만이 저는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30년 동안 지내온 친구로서 우리 권태공 위원장은 진짜 용맹한 우리 경산의 그 암양벌의 늑대였는데요. 대구의 호랑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큰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 네. 네, 우리 박진영 교수가 대구에서 고생하시는 선후배들 마치고 뒤풀이를 하고 지갑을 탁 떨어뜨려 주더라고요.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정말 감동했습니다. 딱 자기 이제 마무리 발언하는데 지갑을 바닥에 툭 떨어뜨려져서 지갑에 돈 내어라는 거 아닙니까? 내려왔으니까 내어라는 소리 듣네. 아니, 신 교수님. 왜? 선후배는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요. 다들 바쁘시고 다사다난하실 건데 이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박 교수를 좀 이제 모셨던 이유는 제가 이제 민주당 와서 구청장도 나가고 국회의원도 나가봤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선후배님들이 정말 꼭 한번 대구에서 한번 이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하늘을 찌르세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우리끼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님이 전화가 옵니다. 야, 그 연동형 가는데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면 안 돼. 너는 왜요? 하니까 몰라. 박진영이 유튜브에서 그 하더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하시지 이게 도대체 왜 돌아가는지를 물어보면은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제법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보고 와가지고 정말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 정말 대구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우리 선배들 또 후배들 같이 한번 상황이 어떤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또 대구 총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이해할 건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불렀었는데요. 오늘 사실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게 판때기가 좀 커져 버렸어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 찍어가지고 주변에 조금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자 이렇게 출발했다가 야 날도 추운데 하는 김에 오랜만에 우리 달수구갑 지역위원회 선배들이 지난번 시국농선 이후에는 잘 이제 이렇게 행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좀 쉬자. 선배들 위원장 잘못 만나가지고 대구 12개 중에 전국 250 중에 달수갑 너무 쎄빼이 쳐가지고 뒤 죽겠다 좀 쉬자 이래가지고 좀 쉬고 있다가 오늘 이제 토크쇼 할 때는 한번 오셔가지고 오픈 토크쇼를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 자리가 마련됐는데 사실 저희 지역위원회 선배님들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선배님도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선배님들이 30년 40년 대구 민주당 깃발 들고 대구를 지켜주셨듯이 또 저희 후배들이 그 바톤을 이어서 또 달려가고 싶습니다. 근데 목표는 다릅니다. 선배님들은 대구 민주당을 지켜주셨다 그러면 저희 후배들은 대구에서 민주당 이름으로 한번 이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올림픽 정신으로 출마해 두지 않고요. 우리 대구도 우리 스스로 우리들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아까 박 교수처럼 우리 모두가 대구의 호랑이가 되어서 몇 줌담 되는 국민의힘 싹 정리하고 이기는 총선 한번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 모아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고생해 주셨던 우리 박진영 교수님, 권태규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더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또 고생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마이크 카메라 잡고 계신 우리 박대희 기자님, 깨시민 TV 운영자님, 그리고 저 앉아 계시는 우리 촬영 편집의 문강대 PD님, 예, 미디어문 담당자입니다. 예.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저는 복지과에 있습니다. 복지를 가르치다 보면 보편적 복지 이야기가 나오고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면 학생들이 한마디 합니다. 교수님 빨갱이시죠? 제가 그런 도시에 살고 있고 그런 도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참 변화해야 될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곧 빨갱이가 되는 시대.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려 그러면 대구가 변해야 된다. 어떻게? 이 두 분 같은 분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바꿔내셔야 되겠죠. 자, 두 분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다 같이 오셔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예, 같이 기념 촬영하고.